자,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테마 29 정책 결정의 모형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정책 결정의 모형. 자, 정책 결정의 모형이다 그러면은 영어는 일단은 합리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합리 모형을 중심으로 시작해 봐야 되는데 이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건 경제적 합리성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였고 나머지들도 그 합리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들을 대부분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이론은 그 이론 자체만으로 보다도 그 이론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들이 많을 때 그럴 때 그게 가장 중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예를 들면 메슬로우 같은 사람이 욕구는 이게 단계적으로 발현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 틀 안에서 다른 학자들이 막 연구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다른 그 이론들의 이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합리 모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두고 그 합리성이 어떠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했더니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점증주의 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는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만족 모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같이 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혼합 모형도 나오는 거고, 그 합리성은 중요하긴 한데, 경제적 합리성은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뭐 이제 드로의 이제 저 모형 최종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야 합리성이라는 것이 다냐? 인간이 항상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론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합리성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가지고도 논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행동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게 다 이성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논의들. 예,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집단적인 의사결정 모형으로 이제 끌고 나간 게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건 앨리슨은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형이 동시 적용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서 그런 게 다 여기 이제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20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방금 전에 이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전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정책 결정에 있잖아요. 정치 과정이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정치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큰 영향을 미치냐 못 미치냐 가지고 논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연결되기는. 왜 그러냐면은 저기가 경제학자들이가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원래 정책 같은 건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회 경제 요인만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이 정치 시스템의 요인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거에 맞서 가지고 요 이제 정치학자들이 도슨 로빈슨 같은 정치학자들이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려고 막 연구를 해보니까 꼭 틀린 건 아니야. 사회 경제 요인이 매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책에 직결되는 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대선 때 우리가 뭐 봐요? 누가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실제. 그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사회경제 요인이라는 거는 그게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플로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일 수는 없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간 굴복한 거지. 그래서 사회 경제 요인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인정한다. 인정을 하는데, 정치 체제를 거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치 체제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왜 그런 거잖아요. 반사체? 반사체.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반사체는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체제는 반사체 정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 본질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회 경제 요인이 없으면 정치 체제도 발현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사회 경제 체제가 정치 체제를 통해서 정책화된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체제 따위는 필요 없고 사회 경제 요인이 다이렉트로 정책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또 무시가 되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정치 체제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루트도 있다. 정치 체제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반박을 한 게 도슨과 로빈슨.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경제적 자원 모형.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네. 아쉽겠죠? 아무래도 저기들은 아쉬운 거지. 저 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본질일 수는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소득, 인구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자원 모형에서는 경제적 자원이 더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못했다. 정책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어떤 반사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을 인정해 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에 매개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가 이제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의 매개 변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개 변수가 뭐예요? 뭐의 결과이자, 뭐의 또 원인이 되는 걸 매개 변수라 그래요. 우리가 매개 변수 기억나죠? 그거는 X의 결과이자 Y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가,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환경적 변화가 있을 때 그거의 결과가 정치고. 그러니까 정치가 원인이 돼서 정책 내용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이거냐? 했을 때는 좀 애매하죠. 맞아요?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매개 변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를 거쳐 정책화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경제적 변수가 다이렉트로 정책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죠? 미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제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를 꼭 거쳐야지만 정책화가 되는 이 순차적 관계냐, 그거는 부정됐다. 알겠죠? 어렵죠? 이거 어렵고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나왔던 주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203번 같은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정책 결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적 타협이다 그러면 점증주의예요. 정치적 합리성. 그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면 뭐 그 자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랐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막 뭐라 그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 지역에다가 몇 억대 아파트 질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그렇게 웃어 보이면서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욕망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값이 싸졌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지값이 유지됐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부동산 가지고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나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정치인 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냥 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투기는 근절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 근데 실제로 투기적 욕망을 가지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은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고 왜 우리 지역만 소외하냐, 우리 지역에 개발 인프라 끌고 와라 뭐 그렇게 할 때도 뻔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기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지를 눈에 보여도 그거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은 이게 뭐 경제적 합리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정책 합리성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봐봐요. 뭐 GTX가 A, B, C, D, E, F 뭐 G 그거 다 되겠어? 그러니까 될지도 모르지 한 100년 뒤에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막 공약으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몇 년 전에 나온 공약을 가지고도 지금은 노선 하나만 착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심도라 그래? 뭐 50m를 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야 된다며.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원하니까 일단 한다고 질러놓고 뻥 죽고 하는 거지 이제. 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인 거죠. 그런 거죠. 저게 될까 싶으면서도 우리 집 앞에 여기 들어오는데 그러면 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이게 점증 모형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그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이게 현실이다. 현실이라서 점증주의론자들은 야 합리 모형 그거 겉은 번지르르 하고 좋은 얘기인데 그게 되겠니? 현실에서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한 거고 205번이 혼합탐사 모형인데요. 요거는 또 이제 약간 절충적 모형 그런 거죠. 장기적인 어떤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점증 모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 4번 같은 게 되겠죠.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세부적인 결정은 이 점증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나머지는 무슨 이론이냐?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합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되는 건 가장 능률적인 거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되고, 그죠? 그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다른 어떤 변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효율성의 극대화, 능률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합리 모형이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비스무리한 게 그러면 이제 좀 연결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만족 모형이에요. 우리 이게 결정하기는 되게 어렵죠. 이게 변수들을 보면 엄청난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응?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중요한 몇몇 대안이 있어. 그냥 내 실현 가능한 대안 몇 개. 그거 가지고서 이게 낫냐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A가 나 B가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실제 결정할 땐 그런 것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차피 상황은 복잡하지만 완벽한 대안이란 없어. 그래서 몇몇 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낫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내 하위 조직 사이에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갈등의 준해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위 조직 나오면 이건 회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의 이로움도 같이 추구하지만 하위 조직의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인간들 뭐 하냐면 항상 그 안에서 편 나눠지고 갈등하고 그잖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 그걸 또 리더들이 활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죠? 두루두루 잘 지내라 보다는 묘한 긴장감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의 관계가 오묘하지. 근데 우리가 근데 이미 부성화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성화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편, 니네 편이 나눠지는 거가 가장 뭐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들은 항상 상존하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준해결한다. 준해결.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서로의 욕망이 부딪혀서. 그래가지고 갈등을 준해결하고 SOP 같은 거에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회사 모형. 자, 그렇게 보시고 정책 결정,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이건 읽어봤고, 그죠? 됐죠? 네, 그런 정도 하죠. 지나갑시다. 209번 정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합리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만족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은요, 전제 자체가 인간은 완벽한 합리성 가졌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 그 전제가 깨지면 합리 모형 설명이 안 돼요. 응?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한 합리성을 가졌다. 요거를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 한번 가볼까요? 정책 과정에서 정책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다. 이건 틀렸죠? 거꾸로 돼 있고. 사이버네틱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가 사이버네틱스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그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논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합리성이 진짜 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거.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적 시행착오 속에서 감각적으로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학습된 거? 학습된 거? 학습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요. 아까 시행착오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한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어릴 때 자꾸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네 엄마가 막 못하게 하는데도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온도의 물을 팔에다가 한번 뿌려줬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막 울었겠죠? 울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안 만지려고 하더라.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려고 그랬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은 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애는 깜짝 놀랐겠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일종의 애한테는 시행착오예요.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런 행동 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합리성,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만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고, 자꾸 경험을 쌓아보고, 그러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게 사이버네틱스라는 이름 붙은 것은 이게 공학에서 나온 거죠. 기계공학 같은 데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이게 그 로봇 같은 걸로 어떤 뭐 실행을 해보라 그러면 이 실패가 많잖아요. 실패가 많은데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다듬어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인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이론이에요.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그래갖고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수정이 완료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 위계적인 조직구조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쓰레기통 모형제가 의회 같은 데서 보통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거나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잘못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국회의원들 모아놓으면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맨날 욕하는데 우리 대신 싸우라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대등해요. 대등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막 충돌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립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논리적 충돌만 하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도 싸움이 나. 그렇게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거 안 하려면요, 위계를 주면 돼요. 위계를.
위계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복종하게 하면 그런 갈등은 제어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우리나라만 해도 300명의 의원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다 각자 자기 얘기하게끔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이 벌어지죠. 이거 보세요. 위계적인 조직 구조라고 하면은 쓰레기통 모형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없고, 요게 우리가 계층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데프트에 의하면 계층제 자체가 수직적 조정기제가 되잖아요.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제어해 주는 거예요. 야, 됐어. 니네는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주장하지 마. 얘네가 옳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얘네 말대로 따라. 이거 그럼 끝나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 봐라. 그러고서 조직을 그 팀을 해체한다든가. 아니면 몇 명 잘라버린다든가. 아니, 지방으로 발령을 내려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 그런 힘이 있잖아요. 급여 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든가. 땡겼다 놨다 이렇게. 그죠? 잘하면 성과급 주고 못하면은 안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자루를 지금 어때요? 이 권력을, 강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됐죠? 그럼 답이 3번이었나 봐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회사 모형에 대한 얘기가 212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데, 212번에 나와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회사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키워드가 많아요. 회사 모형이.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 집행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회사 모형에서는요. 당장의 문제를 그냥 준해결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갈등의 준해결. 지금 상황을 모면하는 거.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 여기서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넘어간다. 이건 합리 모형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회사 모형은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의 뭐에서 파급된 거죠? 만족 모형에서 파급된 거예요, 이게. 만족 모형의 집단 버전이에요,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요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 같은 거는 없어. 당장 떠오르는 대안 몇 가지 중에 요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선택을 하는 거. 만족 모형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이거는 합리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합리 모형 같은 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타협적 준해결이다. 그랬고 밑에 보면은 정책 결정 능력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반복적 의사결정과 경험. 여기도 이제 시행착오란 얘기를 해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SOP 같은 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나아. 이런 거. 응? 자기네들 내부에서 그런 거를 결정해 놓는 거죠. 그죠? 시행착오. 사이버네틱스하고는 차이가 물론 있어요. 사이버네틱스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요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얘네들은 합리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러니까 되더라, 이건 안 되더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SOP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시행착오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건 맞지만 이게 합리성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운영 절차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아까 1번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14번 정도 가볼까요? 정책결정 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통 모형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 기회의 흐름. 요거 네 가지 흐름이 있죠. 네 가지 흐름, 문제 흐름이 있고 해결책의 흐름, 수혜자의 흐름, 선택기의 흐름 그랬는데 수혜자의 흐름이 아니죠. 이게 수혜자의 흐름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참여자의 흐름, 정책 참여자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말은 조금 변경할 수 있지만은 내용이 같은지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자하고 수혜자가 꼭 같은 건 아니잖아요. 수혜자가 일종의 참여자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참여자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를 참여자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수혜를 입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 해결책이 있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꾸준히 문제 제기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 그게 수혜자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혜자라고 또 하기도 어려운 게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주장들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수혜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자의 흐름을 수혜자의 흐름으로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기회의 흐름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정치적으로 기회를 포착을 딱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으면 정책화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몰려왔을 때, 예, 그때 이제, 그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기회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 포착해야 된다. 네 가지 흐름인데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그리고 뭐랑 비교하냐면은 저기랑 비교 많이 합니다. 요거에서 차용해서 의제 설정 이론 들고 간 게 정책장 모형이라고 해서 앞에서 봤었죠. 정책장 모형에서는 문제 흐름은 똑같아. 근데 나머지를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놓고 보면 해결책의 흐름이 정책의 흐름이고 나머지가 참여자의 흐름과 선택기회의 흐름은 정책 흐름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 각 이론이 제시한 그 용어 그대로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막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섞여 있으면 그건 틀렸다고 하셔야 되지, 옳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조직과정 모형, SOP. 예.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거를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말한 것이 이제 앨리슨이죠, 앨리슨 2 모형. 그죠? 그거일 뿐이지 회사 모형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SOP,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 하고, 최종 모형이 나왔습니다. 초합리성. 아까 말했던 경험치, 직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경험, 노하우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런데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얹어진 능력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들어오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봐두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군대에서도 그런 거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쫄병 때 나보다 조금 높은 높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같은 병사끼리, 근데 이제 고참이죠. 고참인데 그 고참이 상병에서 병장 올라갈 때쯤 되니까 애가 좀 예전보다는 뭔가 좀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주는 게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본 거잖아요. 1년 이상 돌아봐야 이제 그 정도 위치가 가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경험이 쌓여서 1년도 안 된 애보다는 이거를 잘 관리합니다. 더. 예.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학습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짬밥을 얼로 먹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얘기하는데, 그 짬밥이 쌓이면 짬밥 순서대로 경험이 그만큼 있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초합리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앨리슨 모형 중에 216번 한번 볼까요? 앨리슨 모형입니다. 앨리슨 모형 1은 합리 모형이고, 2는 아까 회사 모형하고 가까운 조직과정 모형이고, 3번이 새로운 독창적 모형이에요. 그죠? 3번이 새로운 독창적 모형인데, 그 3번 모형이 뭐였었죠? 3번 모형이? 이게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관료도 정치적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정도가 되려면 그냥 그 밑에 있는 따까리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야지. 그 정도 되면 어떤 하나의 조직 단위의 리더급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급으로 봅니다. 이제 고의자 정도로 이제 봐요. 네, 고의자 수준으로 보고. 물론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정책 결정자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지만은, 합리 모형은 그렇다 치고 회사 모형은 이제 하위 조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직과정 모형은. 그런데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은 그거보다 좀 윗단계. 그런데 되게 개별적이에요. 각자야. 각자.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 모형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합리 모형은 최고의 결정자와 그 구성원들이 다 거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런데 요거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은 관료 입장에서 지가 스스로 자기의 입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자기의 어떤 그 방향성,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했었다라는 거를 염두에서 보시면 될 텐데,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 그리고 관료정치 모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게 이제 62년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제는 뭐 80년 전 얘기입니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냐 마느냐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뭐 세계전쟁이 또 날 거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앨리슨이 이제 연구해 보니 야, 세 가지 모형이 다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거였죠. 관료 정치 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료 정치 모형은 상위 계층에 관련된 것이고 조직 과정 모형이 하위 계층에 관련된 거예요. 그 하위 조직에 관련된 얘기여서 이 2번이 거꾸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어느 한의 모형에는 세 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봤죠.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요? 1, 2, 3가 같이 나오더라. 이렇게 됐고, 원래 국제 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죠. 그렇게,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일반 정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다 적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든 그렇게 단순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네,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앨리슨 모형입니다. 제니스.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한번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 보셔야 돼. 합리적 결정을 하고 싶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왜 안 되냐? 합리적 의사결정 왜 안 되냐? 이런 걸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 요인이죠. 합리적 결정이 안 되는 거는요, 일단은 구조적 요인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일단은 상명하복하죠. 그러면 윗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거 상관없으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야. 왜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뭐 서로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더라도 자기 딴에는 그 지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누군가를 막 설득하려고 하잖아. 예? 주변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무리하게 막 끼어들기, 대화 속에 갑자기 정치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판단이 작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은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되게 진짜 영도자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위대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야 누가 날 위해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관점이 생긴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달라 지금. 영웅시되는 거가 이번 선거 보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아휴 뭐 진짜 누구 찍어야지 일 좀 잘할까? 뭐 누구를 찍어야 뭐 어떤 게 해결될까?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로 많이 온 것 같아. 그 예전엔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인물을 꼭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국처럼 바뀌는 것 같아. 민주주의 역사 쌓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는 영웅시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위기의 순간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실용적인 차원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 관료제 조직에서는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양방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면 거기서 내려지는 정책들이 우리의 삶에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다 능력 있고 그죠? 국민을 위한 마음이 그래도 누가 더 큰가 이런 걸 잘 봐야 돼. 저는 정치적 판단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거랑 그 다음에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욕망이 이게 어떤 비율로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것만 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맨날 국회의원들 저 다 줄여야 돼, 없애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잘 골라내셔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것만 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 마음이 없으면 출마도 안 하겠지만 그 마음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구조적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직, 이 어마어마한 조직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이 조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지. 그게 구조적 요인이에요. 만약에 이게 관료제의 상명하복이 아니고 서로 우리가 말했던 민주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민주성 같은 것들이 내부적 민주성이 아주 뭐 잘 구현되는 조직이면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그죠? 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관료제 조직이 장점도 많지만 그런 점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또 여기 나와 있는 제니스의 집단 사고 같은 것도 구조적 요인의 한 가지예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조직의 문화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관료제가 거의 그럴 수 있어요. 관료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명하복 분위기면 위에 사람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대로 방향 정해졌어 이대로 갑시다 이게 집단사고잖아요. 아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혼자 따돌림 당하는 듯한 분위기.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니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집단사고라고 하는 거. 집단적 문화가 형성됐을 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게 구조적 요인이고요. 아무튼 요건 문제 세부적인 거 좀 이따 보고. 또 하나가 인간적 요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요인. 그죠? 인간적 요인 내지는 행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구조적 요인은 이 집단을 보는 거예요. 집단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 행태적 요인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죠. 조직 자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 구성원 자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종류들 나눠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집단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예방 전략이 됩니다. 집단사고.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외부의 전문가가 재평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보면은요. 요게 이제 악역을 맡겨서 다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지명 반론자 기법이죠. 그죠?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명 반론자 기법. 그런 걸 통해서 반증법적 토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부러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눠요. 2개 이상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붙여보는 거고,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나오더라도 그건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4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정책 집행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정책 집행 한번 봐봅시다. 정책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1973년도에 나온 이 저술이 있었습니다. 73년도 이때 나왔던 정책 집행론이라는 저술이에요. 이건 이제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가 있었죠. 윌다브스키 이렇게 됩니다.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 맞아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목해 본 것은 이제 소위 이른바 잃어버린 연계라 그래서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는 잘 안 됐었다.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죠? 위대한 사회 건설 실패했습니다. 존슨의 정책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오클랜드 사업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례로 든 거니까 오클랜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정책 결정도 이루어졌고 돈도 마련해 줬는데 왜 이 정책이 실패했을까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하향적 집행의 경우에도 집행 단계별로의 이 거부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주목해 본 겁니다. 그죠? 결정됐다고 그냥 나는 생각 안 하는 좀비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부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난 그거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거부점.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제시했던 게 이런 이제 하향적 집행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향적 집행이 있죠. 상향적 집행이 있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이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령 하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기존의 관료제 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계적 구조. 조직 내부의 구조가 기계적 구조다. 그럴 때 하향적 집행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상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탈관료제. 그리고 유기적 구조입니다. 유기적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돼요. 그죠?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연구는 조직 내부의 집행 과정에서의 이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주목을 해본 거지만, 보통 하향적 집행이 나타나는 건 이런 거, 상향적 집행이 나타나는 건 이런 거, 이렇게 짝꿍을 우리가 맺어 주자는 거예요. 맺어 주자는 거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다른 학자들도 있었어요. 범원 같은 경우에 이름을 잘 기억해 놔야 되죠. 여기가 이제 정형적 집행이다. 이쪽은 이제 적응적 집행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모가 있었죠. 엘모는 여기를 전향적 집행.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후향적 집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향적 집행과 후향적 집행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나카무라하고 앤드 스모루드가 있었어요. 그죠? 나카무라 앤드 스모루드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고, 지, 그 다음에 가운데 협, 여기가 이제 재, 그리고 여기가 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립스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립스키가 있는데, 립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일선 관료제 이론을 제시했죠. 일선 관료제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맞죠?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습니다. 사바띠에. 네, 이 학자가 또 중요하게 다뤄져요. 사바띠에가 있는데, 사바띠어로 나오기도 하고 에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바띠에 같은 경우는 하향적 집행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했어요. 그죠? 그래서 5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5가지 제시했는데, 사바띠에가 제시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요, 일단은 이게 일관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관된 목표. 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지지가 있고, 정책 집행이 제대로 하향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그 결정해주고 그거대로 하면 돼,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지 집행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하향적 집행이. 그 일관된 목표와 지속적 지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사바띠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법령적 뒷받침 같은 것도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야지 안심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책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함부로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요, 요게요, 이게 인과성이 타당해야 돼요. 타당한 인과성이 있어야 돼요. 인과성. 이게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도 이해가 돼야 돼. 집행하는 사람 머리에서도 이걸 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했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을 결합한 통합모형으로 가죠. 그죠? 이랬다가 요거를 이렇게 결합해서 통합모형으로 갑니다. 통합모형인데, 이 통합모형의 이름은 이제 정책지지 연합모형이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렇게 받으시면 연합 모형 이렇게 됩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됐죠? 상향적 집행을 이제는 더 중시하고요. 상향적 집행에 기반을 두고 하향적 집행을 결합한. 근데 저기 정책 지지 연합이 뭐냐 도대체? 뭐예요, 저게? 정책 지지 연합은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당 세력일 수도 있고요. 형태는 시민단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익 집단일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나왔던 티파티 뭐 이런 게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 티파티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지지자들인데 지역사회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 모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정책지지연합이라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10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이 정책 대안에 대해서 잘 다듬어져야 되고 그것이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끈끈한 관계로 이게 맺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정책지지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그거를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죠. 정책지지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끼리도 경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원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죠? 원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참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갈등할 문제지? 원전이 그냥 과학적인 거니까 원전 어때요? 이게 전기 생산하는 데는 능률적이죠. 그런데 사고 나면 이건 다 죽는 거죠. 남의 나라 사고 나는 것도 봤잖아요. 봤잖아. 근데 이걸 끝까지 이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원전을 악마화하는 것도 더 과잉된 것 같아. 한편으로 보면, 그죠? 원전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원전의 사고 위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게 사람이란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같이 사고 위험성 있는 건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거에 신념에 따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양쪽 모두. 그죠? 신념으로 간 것 같아. 신념으로. 그런 느낌 들어요? 신념으로 갔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EU 텍소노미 그러면서 뭐 나온 얘기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논쟁을 했는데 당분간은 좀 그래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거는 석유, 석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한시적으로 좀 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원전의 사고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것도 완벽하게 솔루션을 갖춘 상태라면은 원전을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이 양 진영이 다른 자기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거봐, EU는 원전 인정하잖아.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조건이 붙은 거지 완전 인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조건을 막 부각하면서 결국에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라고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으로 뭉친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정책지지연합. 이것이 우리 눈에 딱 드러나진 않더라도 이런 연합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눈에 보이게 막 고민해 보면 하나는 환경단체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약간 우리 뭐 어떤 단체를 딱 찍기는 어려운데 이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대립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사례가 이건데 이 정책 지지 연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신념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념화돼 있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장은 대안이 없으면
이거를 어디까지 가동하고 언제쯤부터 이걸 벗어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합리적인 건데 다른 대안을 그때까지 어떻게 좀 지원해 가지고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걸 또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또 요즘에는 논밭 같은 거를 다 그냥 태양 전지판으로 다 바꾸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립한다.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왜들 그렇게까지 싸우나 하면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이론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 모형까지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저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쉬었다 오세요.